연기는 뭐 무슨 사정인지 학원에서 이제 강좌 수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원래 이제 그 강좌 수가 두 강좌가 늘었어요. 두 강좌가 늘어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할까 준비하다가 이제 앞에 그 일반 행정법에 이해해서 그거를 이제 두 강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교재도 이제 그 해당 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갖다 뒤로 뺐어요. 뒤로 빼가지고 한 30페이지 정도에서 30-40페이지 정도에서 행정법의 이해라고 넣었고요. 자, 사실은 행정법을 좀 배워야 되느냐? 뭐 암기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쟁정법을 하면 행정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제 경력입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봐도 다 나오는 얘기니까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연기에서 목표는 여러분들이 개념과 친학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에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념 내지는 정의에서 모든 게 출발해서 이 정의를 잡고 나면 거기서 뭐예요? 요건이라든가 법적 성질이라든가 효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따라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신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개념이라는 게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구나. 개념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구나 생각이 드시고요. 그리고 개념만 정확히 보시면 개념에서 하나하나 요건을 띄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의 경우는 교재는 참고가 되어 있고 PPT를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PPT를.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내용의 세세한 걸 다 배우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구조를 잡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행정법을 이해할 때는 이제 기본고사를 안 봅니다만 이제 네 번째 시간부터 기본고사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쓰시는 문제를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쓰시는 문제를 시험 보시고 서술형 문제를 하나 써본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암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기 때는 제가 만든 행정쟁정법 교재를 이제 하고 판례집이 한 150회 정도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밑줄 쳐가면서 철저하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는 이제 철저하게 외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저도 사실은 일기 때 모의고사 안 봤는데 다른 강사들 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기출 문제 중심으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한번 쓰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내용들을 실제에 맞게 한번 쓰는 훈련들을 이제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기에 넘어가면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는 주 교재가 행정쟁정법 사례연습이라고 제가 낸 교재인데요. 이 교재가 이제 다른 강사들이나 다른 교수님들 교재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 문제를 놓고 기본 문제를 표제로 걸고 그 다음부터는 기출 문제와 응용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출제 유형을 다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시면 거의 여러분들이 브리타를 대비하고는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의 80에서 90% 정도는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모의고사를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다음에 답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한 모든 훈련들을 한 9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3기에 가면 이제 응용 모의고사가 되는데 응용 모의고사와 요약집을 주는데 이때는 기본 모의고사에서 커버하지 못한 예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뭐 증명 능력 같은 걸 했더니 그게 뭐 시험에 나오느냐 어떤 사람이 뭐 거기다 써놓고 했는데 올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내려고 하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는 교재와 학생들 보니까 사례집 2개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 외우시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오신 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암기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교재를 좀 더 외우시고, 응용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사례집을 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바리에이션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답안을 따라가시는지 적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기 때는 예비순환 과정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외우시는 겁니다. 개념을 외우시고, 물론 이때 교재를 100% 외우면 좋겠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한 5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은 100% 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다른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 번째, 2단계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100% 외우는 단계입니다. 100% 외우고 쓰는 훈련들을 기출 모의고사에서 20% 정도 하는 거고요. 이제 2기 때 가시면 기본 모의고사를 통해서 50% 정도 쓰고 사례 연습까지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준비는 거의 90%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기에 가서는 이제 이게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6회, 8회, 10회, 12회 갔어요. 다른 시험은 가면 갈수록 횟수가 늘어나는데 노무사만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횟수가 낮아져요. 그리고 특히 이 학원은 그 모 강사 때문에 그런지 이게 또 5회, 9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이게 또 14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별로 학생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뭐 학원 팔러시가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가볍게 이해하면서 들으시고, 1기 때는 교재 내용을 완전히 외우시고, 이제 2기 때는 사례에 완전히 적응하시는, 이때는 교재에 적응하시고, 그다음에 3기 때 가서는 5회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5회 100점짜리 문제를 보니까 결국은 10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개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저는 브리타를 중심으로, 예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무사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사례 연습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30문제면 해결이 돼요. 30문제. 그래서 30문제 플러스 알파는 이제 브리타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교재로 치면 200페이지 정도 내가 한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200페이지를 달달달 외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예습, 복습, 강의예요. 이게 이제 제가 몇십 년 동안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되면 참 안 지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0, 30년 강의를 해보면 이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어요, 사실은. 왜? 일단 강의 시작 전에 교재를 한번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을 혼자 읽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책을 먼저 읽어보면 나름대로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들. 근데 이 느낌들이 실제 강의에서 들은 느낌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책에는 평면적으로 써 있지만 강의할 때는 뭐예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강의학 구분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강의 시간에 실제로 개념이나 전체적인 얼개를 잡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강의하면서 이제 약을 팔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개념이 왜 문제가 되고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돼서 그게 문제가 돼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학설들은 외국의 교과서에 있거나 아니면 판례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사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학원 바닥에서는 뭐예요? 사설을 잘 떠들어야 학생들이 몰리고 인기 강사가 되진다만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떠드는 얘기는 반드시 다른 사람 교과서에 써 있거나 아니면 판례 얘기만 떠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사람의 머리는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다 보니까 한번 저장해 놓으면 어딘가 저장은 돼 있어요. 다만 뭐 여러분의 하드디스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번 저장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컴퓨터도 한 번 하고 나서 요즘 윈도우 10 같으면 다시 키면 뭐예요? 어떤 경우는 종료했을 때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복습을 하시면 개념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 개념은 뭐예요? 인류가 낳은 최대의 천재라는 인간이 에디슨이라는 애인데 에디슨이 IQ가 180이래요. 180인데 에디슨이 어떤 문제를 한번 외우려고 하면 몇 번을 반복해서 외웠냐? 10회라는 거예요. 10회. 10회인데 여러분이 에디슨보다 IQ가 떨어지면 10회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하나 외우시려면 줄기차게 보고 반복하셔야 돼요. 말로 해도 좋고 써보는 것도 좋고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이 암기력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최소한 노무사회만큼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다 외우시면 그러니까 가끔 이제 시험 사이트에 보면 재밌는 얘기 있죠. 행정이 어려워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친구들이 가끔 틱틱 댓글을 달죠. 행정이 뭐가 어렵냐? 공부 좀 하면 행정이 제일 쉬운 과목이야 이렇게 가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이 바뀌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사례 보고서 응용하는 능력만 조금 기르시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암기가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나는 이과 체질 때문에 암기가 안 돼. 이래도 죽어라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 답안에 쓸 수 있고 답안에 쓸 수 있는 것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념을 암기하셔야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의를 듣고 나서 아무리 안 해도 2회동 이상 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10번 이상 써보고 요즘은 안 쓰시는데 7, 80년대에는 그 갱제 같은 걸 학교 앞에 중고등학교 앞에서 종합장이나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무조건 그 갱제도 않고 막 써서 외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그걸 하루에 5장씩 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좀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념과 목차를 한 번씩 써보는 훈련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플러스 어떻게 학설이 펼쳐지고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고사는 개념을 중심으로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외우셔야 쓰겠죠. 모르면 못 쓰는 OX 쓰겠죠. 그 다음에 단답형만 하면 심심하니까 서술형 한 개 주제를 택해서 쓰는 훈련들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시는데 지금 이제 평일반이 이제 5회차까지 나갔는데 저걸 시켜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외우신 분들은 잘 쓰고 못 외우신 분은 잘 못 쓰고 그다음에 법학이 처음이신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학이 처음이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뭘 써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술형으로 이제 풀어 쓰시는 분인데 법학은 특히 제 교재는 자세히 보시면 개념에 따옴표가 채워져 있어요. 강조 표시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확히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연기 때는 제가 밑줄 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연기 때는 여러분한테 조금 상상력도 주고 가능하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일기 가면 이제 여기서 밑줄 주세요. 요거 외우세요. 요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요거는 브리타에 대비합니다. 이걸 가르쳐 드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우선 개념 중심으로 가니까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게 답안을 쓰신 분이 있고 또 눈치가 빠른 분들은 개념만 정확히 쓰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을 쓰라고 하니까 교과서 그냥 베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게 개념, 요건, 성질로 딱딱딱 맞춰 쓰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간단한 단답형과 서술형 쓰는 건데도 편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편차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큼 하셨는지, 얼마큼 외우셨는지 달린 문제니까 좀 따라오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무사 관련 홈페이지나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강의를 조금 한다. 너무 교과서가 얇다라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하시는 것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저는 시험에 안 나올 거 안 가르치고 불필요한 건 안 가르치거든요. 딱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고 시험 보신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르친 그 남들보다 강의량이 한
뭐 60%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더라.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게 이미 몇 년간 입증이 됐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 기초요령인데요. 자, 법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로마법도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법 이전에도 뭐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건 기원전 18세기 때 있었겠죠. 그당 함무라비 법전이 128개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판례 원칙이죠. 물건을 훔쳐가면 뭐 손을 자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원칙들인데 법전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 로마 시대. 근데 로마 시대에 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법이에요. 사법. 사람들의 그 거래를 중심으로 법이 발전한 게 로마법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배우시는 행정법은 공법이에요. 공법. 그러면 사법과 공법이 무슨 차이가 있냐? 미국은 두 개를 구분하지 않지만 독일이나 대륙법은 구분을 하고 우리는 독일법을 받아들이니까 구분을 한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 자, 공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들의 공적 생활을 규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다. 그러면 사법은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대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규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법은 뭐예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국민보다 국가가 월등히 힘이 세죠. 권투선수로 치면 국가는 헤비급이고 국민은 굉장히 플라이급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엄격하게 규율을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격하게 컨트롤을 해야겠죠. 그래서 법치국가 원칙이 근대국가 이후로 생긴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국가는 항상 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을 법치국가 원칙이라고 그러고 사법에서는 반대예요. 개인과 개인과는 지 맘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여성 페미니즘 때 문제가 됩니다만 원래 경찰서에서는 남녀가 싸우는 거에 개입을 하진 않아요. 왜? 연애 문제라고 본 거죠. 다만 요즘에는 이제 여성폭력 문제가 생기니 이제 경찰이 개입하지만 가능하면 개인 간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또, 자, 사적 자체의 원칙이다 보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둘이 뭘 주고받던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후진국에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법에서는 사회적인 실현을 해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공법은 근대국가 이후로 법령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공법이 발전한 건 불과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전부 뭐라고 했어요? 사법이라고 했잖아요. 사법. 로마법 시대로 사법이었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니까 법령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계약법 같은 거 보시면 전부 판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 계약이 뭐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법은 뭐예요? 국가의 우월적인 이유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행위가 있다 보니까 근대국가 이후로 뭐예요? 국가의 권력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성문 법령으로 일어나고 법령의 대부분은 행정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이 한 5천 개가 좀 넘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90%는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공법에는 크게 헌법과 행정법이 있어요. 헌법과 행정법. 물론 이제 국제법도 공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국내법이 아니니까 제껴버리고 보시면 헌법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이 헌법을 법헌자에 법법자를 쓰니까 법 위에 법이라고 그러는데 헌법이 뭐냐 물어보시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법이에요. 저희가 대학 다니던 80년대는 군사독재 시절이다 보니까 뭐예요? 한 나라의 통치 구조를 정하는 거다. 와 절대 권력자가 어떻게 국민을 통치하는지를 정하는 법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을 정한 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 조직을 정하고 나면 그 조직 안에서 뭐예요? 헌법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부를 정하겠죠. 그럼 그 안에서 다시 행정기관을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하는 게 행정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의 틀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산권의 보장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재산권을 헌법 23조 2항에 보면 사회적 귀속성에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사회적 귀속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공용 수용할지를 정하고 있는 게 행정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크게 이념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만 얘는 헌법은 뭐예요? 이념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얘는 뭐예요? 구체화된 법 내지는 뭐라고 얘기해? 기술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이런 차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주로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을 위반했냐 안 했냐고 헌법 소송을 다퉈요. 근데 행정법에서는 뭐예요? 행정이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위법과 재량권을 위반했는지를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행정 활동이 법령을 위반했냐 이걸 다툰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들어가시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했는데 그게 법령에 위반하냐 안 하느냐 문제를 다투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한 10개월 동안 고민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법도 뭐예요? 얘는 국가와 국민과의 공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규율하는데 행정법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행정청과 국민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툰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재수법을 배우시다 보니까 법학에 대한 컨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는 뭐냐? 로마 시대 이후로 권리는 법이 개인에게 일정한 힘을 주는 거예요. 힘. 법이 힘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 자,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은 뭐예요? 상대방한테 특정에 대해서 특정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돈을 빌렸으니 갚을 의무가 있잖아요. 갚을 의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채무라고 그래요. 채무. 그래서 금전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채무라고 그러는데 법에 의해서 일정한 힘이 부여된 것을 우리는 권리라고 그러고 법에 의해서 부과된 일정한 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면 채무 의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무.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면 채권,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것을 하고서 그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이 되고요.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셨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데 그거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해요. 물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권이 생기겠고요. 그다음에 의무는 뭐예요? 법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직하셔서 월급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돼요. 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제 남학생들이 안 계시니까 남학생들이 있으면 병역 의무가 생기는 것처럼 법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구속을 받는 걸 의무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정법을 배우시면 어떤 경우 권리, 의무 이런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법령은 개인에게 권리를 주기도 하고 의무를 주기도 해요. 또 지금처럼 이런 관계는 한 사람은 권리를 갖고 있고 반대 사람은 의무를 갖고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권리 의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 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법률 관계에서는 이제 행위 주체가 플레이어가 중요한데 법에서 말하는 플레이어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와 의무를 갖고 태어나요. 예? 그 다음에 자, 자연인만 말고 단체나 회사 같은 게 있겠죠. 얘들을 뭐라 하냐면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의제된 사람이에요. 즉 원래 자연인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법에 의해서 일정한 권리 의무를 가졌다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회사 같은 경우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인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배우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에요. 공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법상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상 법률관계의 행위주체를 인정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게 공법상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하이레벨인데, 자, 권리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을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실체법이라고 해서 행정작용법이나 이런 게 실체법이고, 절차법은 뭐냐? 어떤 권리를 보장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 위한 수단을 정하는 법인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행정쟁송법이에요. 그래서 행정쟁송법은 어떤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를 다투기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권리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권리를 다툴 것이냐를 규정하는 그 절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절차법만 시험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실체법도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이틀 사이에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번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이제 235페이지에 행정의 개념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은 뭐냐? 행정이 뭐냐고 사실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뭐 수백 개의 학설을 만들어냈는데 마땅한 학설이 없어요. 일단 행정법이란 뭐냐? 행정에 관한 법이란 말이에요. 행정에 관한 법. 그러면 도대체 행정은 뭐냐가 문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무엇이냐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는데, 행정은 플레이어가 행정 주체더라. 예? 그래서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애가 행위한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행정은 일정한 조직이 있더라. 그래서 행정 주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행정으로 보거나, 아니면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권력 분립주의에 의해서, 근대 국가에서는 법주국가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가 하고, 입법을 하면 의회가 만든 입법을 갖다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부가 하더라. 그래서 법 집행 작용이라는 점. 그 다음에 그 행정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다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민 전체의 이익이나 아니면 국가의 이익을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사람이 감염병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든 말든 뭐 상관이 있어요. 옆집 사람이 죽으면 불쌍하거나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이 도와주거나 할 의무가 없잖아요. 하지만 국가는 뭐예요? 국민 전체 이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바라보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일 교과서에서는 행정을 가장 이제 잘 정의할 수 있게 내놓은 건데, 우리 교과서에 설명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자, 행정이 뭐냐고 봤더니 법령의 근거에서, 국회가 만든 법의 근거에서 행정 사무를 수행할 걸 대상으로 하는 국가 활동이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행정 주체가 법률을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전부 행정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를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행정은 크게 두 가지. 요즘에는 하나 더 나와서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냐? 자, 공공의 안전,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 초기에는 우리가 야경 국가 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군대와 경찰을 통해서 도둑놈 잡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경찰 행정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도로교통이라든가 질서 행정이 그 시위 같은 걸 방지하는 게 전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질서 행정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막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예를 들면 시위대한테 해산 명령을 내리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켜야 되잖아요. 해산시키다 보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면 근대국가 이후로 생긴 기본적인 원칙은 법치국가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 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쟁송법을 배우실 때도 보면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올 때는 항상 법률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그럼 왜 그러냐? 얘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다
하고 위헌 방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한하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경찰과 군인이나 도로교통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즉 국가가 산업하고 나고 나선 사회국가 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의 생존 배려를 위해서 국가가 뭔가 베풀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회보장도 있겠지만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거 공급하는 역할들, 보조금 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 서울 사시는 분도 있지만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간선급행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간선급행버스 타시면 한 2,500~600원 내지만 어떨 때는 뭐 사람이 10명도 안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버스가 운행해서 버스 회사가 돈을 못 벌겠죠. 그러면 버스 회사가 돈을 못 벌면 사적 자치에 의해서 그냥 돈 안 버니까 우리 운행 안 할게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닐 수가 없죠. 국가는 뭐예요? 그 버스 회사한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돈을 주고 일정하게 운행을 해라. 그래서 이 노선을 유지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급부행정이에요. 그래서 급부행정은 일본 말로서 나온 건데 뭔가 주는 행정, 국가가 사회보장도 주지만 재난지원금도 주고 그리고 버스 회사에다 지원금도 주고 이런 게 전부 급부행정이에요. 그럼 급부행정이라는 것은 국민한테 주는 거니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 안 침해해? 안 침해하죠. 안 침해하니까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엄격히 요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이 경우도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요즘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시험하고는 좀 상관없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급부행정되던 게 민영화돼 가지고 이제 개인이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민간 기업이, 예를 들면 통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기 같은 경우도 한전이 어쨌든 민영화됐잖아요. 그러면 민영화되면 얘를 내버려둬야 되냐? 국가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SK텔레콤이나 KT나 LG텔레콤 같은 내버려두면 통신요금 막 비싸게 받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국가가 일정하게 요금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보편 서비스, 유니버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화요금 안 내도 뭐예요? 119나 112는 아무 때나 쓸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니버설 서비스인데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보장행정 내지는 보증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예요? 국가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나 위험 방지로 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침해할 때는 뭐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국가가 개인한테 일정하게 주는 걸 할 때는 뭐예요?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행정법은 뭐냐? 우리 법은 이제 일본 법을 베끼다 보니까 일본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냐?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고 소문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행정의 조직은 뭐냐? 행정조직법처럼 행정기관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 어떤 부서를 둘 거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있고 행정자치부 내에 직제령에 의해서 무슨 과를 둔다고 다 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직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행정이 일정한 경우에 어떤 작용을 할 때 영업허가를 주려고 하면 식품위생법에 영업허가, 일반 음식점 허가, 유흥음식점 허가 종류가 쭉 나와 있고 이런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개인이 행정에 의해서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에 그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건지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독일 애들이 볼 때는 뭐냐, 국내법만 행정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뭐예요? 유럽연합법의 경우도 행정법, 기후변화 이런 걸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내법의 영향을 받으니까 국제법도 적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사법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는 행정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관한 그냥 법이라고 넓게 보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험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행정법은 일반법하고 민법이나 형법과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행정법에서 행위자는 반드시 행정주체라는 거죠. 행정주체. 행정주체 누구냐? 공법상 법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애가 항상 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에 항상 껴있다. 즉 세금 내는 문제하면 세무서가 항상
과세행정청으로 껴있다. 예? 세금은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항상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플레이어 하나가 행정청이더라.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관악구에 사시면 관악구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냥 막 건물을 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악구청 건축과에 가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행위자가 한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법에서 하는 행위는 항상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떡볶이집 하나 내려고 해도 그냥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장마차를 하면 상관없어요. 대신 포장마차를 하면 뭐예요? 단속 대상이 되죠. 법에 규정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포장마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떡볶이 하나 팔려고 해도 가게를 얻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청 가서 음식점 허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술집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학원도 마찬가지로 뭐 교육청에 가서 학원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외를 할 경우도 뭐예요? 교육청에다가 과외한다고 등록을 해야지 누가 만약에 찔러서 걸리면 여러분 과태료 먹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따라간다. 예? 여러분들이 연애하시고 뭐 이런 거는 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어떻게 연애하든 뭐 여러분의 개인의 자유잖아. 근데 이건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요즘 사법농단이나 검찰농단처럼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거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공익이라고 한다면 공익. 그래서 공익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건물을 짓는 거는 자유예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지만 독일은 건물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대신 건축허가를 안 받고 지가 지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보험회사에서 건축물 보험을 안 들어줘요. 왜? 구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경우 이제 교민들이 가끔 자기가 이제 그 자기 건물 위에다 뭐 옥상을 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스팀 시설을 사우나 시설을 지으면 이제 건축 사무소를 통하지 않으면 보험을 못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불 나거나 이랬을 때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행정이 하는 행위는 대부분 뭐예요? 국가가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즉 법처럼 모든 사람을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시면 뭐예요?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갑이 특정한 영업허가를 신청하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특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일정한 행정의 경우는 뭐예요?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직적인 정책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이 기후변화 악당 국가의 경우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재생에너지 하자고 하는 건 뭐예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 정책적인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헌법하고는 아까 무슨 말씀드렸어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국가 조직의 대강적인 틀을 정한단 말이에요. 입법, 사법부를 정하니까 행정법이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 집행하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시키거나 아니면 형성하거나 국가 조직 틀에서 행정 조직을 설치하는 게 행정법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의 구체화된 법, 내지는 집행법, 내지는 기술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행정법의 특징은 아까 뭐예요? 근대 국가 이후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다 보니까 이 명령 강제하는 건 반드시 뭐예요? 부르주아들이 모인 의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라고 만든 게 근대 국가의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행정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문법주의란 말이에요. 왜? 법으로 미리 만들어 놔야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할지 미리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보시다 보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미리 규정해야 된다. 법적 안정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나오는데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법에 미리 규정해 놔서 여러분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을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행정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익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이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건축허가를 받을 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축 기준이에요.
그럼 건축 기준은 뭐냐?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한 거예요. 그럼 이 안전을 왜 고려해요? 건축물이 무너지면 뭐예요?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산 러버텔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건축허가를 내면 누구든지 요건만 맞으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나 특히 교육 환경에 위배가 되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공익을 고려하는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 같은 전체 국민의 공익을 고려해서 허가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법에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서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법은 법에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주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공익적인 고려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되냐? 행정법은 크게 보면 행정법 총론, 강론,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행정구제법은 총론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대부분 일반 원리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 특히 일반 원리를 정하고 있는 건 총론이고 특별행정법은 개별 행정법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법이라는 총론이란 법률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공무원법처럼 개별법은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무슨 뭐 국유재산법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하는 일반 원리를 만든 게 행정법 총론이고 요즘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행정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뭐 내용이 신통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 요건 이제 원리를 정한 거고 만약에 국가와 국민 간에 분쟁이 생겼다. 분쟁이 생긴 거를 컨트롤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행정쟁송법이에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법이 크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제 컨셉을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행정제서법만 딜딜딜 외우지 말고요. 물론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200페이지만 달달다 외워서 쓰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컨셉을 이해하고 외우시면 좀 더 잘 외우시겠죠. 좀 더 이해하기 나을 테고. 자, 행정법학에는 행정법 서설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서론적인 내용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행정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들, 그다음에 일반 원리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재량이나 판단 유제 같은 거 배우고요. 그다음에 행정작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 중에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행정작용에서 행정행위 다음에 발전했던 행정입법 계획, 계약, 사실행 같은 걸 배우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에 없었지만 미국을 통해서 배워지는 게 행정절차법인데 이거는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전 절차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전 절차. 그 다음에 행정강제법은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안 했을 때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강제와 행정형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배우시는 게 이제 행정쟁송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해전문법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 강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자치법이나 공무원법처럼 강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행정법 전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행정쟁송법이에요. 쟁송법. 근데 그 중에서 행정법을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자꾸 부당 얘기가 나와요. 부당. 그럼 부당은 뭐냐? 행정의 재량권 위반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재량은 이런 거라는 걸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처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처분. 그러면 행정장소법에서 처분의 개념이 나옵니다만 얘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나왔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행정장애의 경우도 처분성이 있다. 판례가 이런 경우 권리구제에서 처분으로 본다고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계약인 경우가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공법상 계약이면 당사소송으로 가지만 사법상 계약이면 민사소송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은 여러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떠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느냐. 즉 사전통지나 청문 같은 걸 위반하면 처분이 위법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강제법에서는 어떠한 강제 처분이 처분성이 인정돼서 처분으로 봐서 위법하냐 요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같은 경우는 항고소송의 위법이 그 국가배상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한 기판력과 관련해서 2015년 변호사 시험에 나온 것처럼
그 문제를 학원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봐요. 그래서 기판력에 관한 문제에서 국가배상에 대한 위법 개념을만 보시면 돼요. 국가배상 전부를 다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강론에서는 크게 여러분 행정쟁수법은 상관없는데 사례관계를 보시면 주로 사실관계, 어떠한 경우는 처분이 인정되는지 요것만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 공부 시험 범위는 요건데 나머지는 관련되는 개념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스크린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갖다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특히 2012년도에 한번 신고 문제가 나오면서 범위 이탈이 되면서 학원 강사들 교재에는 막 행정법, 일반 행정법을 100페이지, 200페이지 막 때려 박아 넣으신 분이 많았어요. 또 어떻게 보면 행정쟁수법은 옛날 행정법 교과서에서도 보면 100페이지나 15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강의할 게 없으니까 강의 양을 막 늘렸다고. 그런데 최근에는 자세히 보시면 범위 이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2012년도 범위 이탈이 있었을 때도 제가 그때 채점위원 들어갔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전화가 왔더라고. 교수님 이래서 문제가 나왔는데 검토위원으로 들어와서 채점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검토할 때 가봤더니 문제 그따로 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출제한 그 서울의 H대학에 있는 모교수한테 그랬죠. 야, 이건 범위 이탈이다 그랬더니 걔는 또 발끈하더니 그러더라고. 이게 왜 범위 이탈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홍정선 교수님 교과서에 처분으로 인정되는 사례의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범위 이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신고란 건 행정법 범위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시험 모금 답안을 바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법 이탈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한두 건 이외에는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는 법 이탈하는 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정만 배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끔 시험 문제에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 어떤 경우가 나와요?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서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법원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자의 판단에서 중대 명백하면 무효가 된다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지 그걸 모르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차원에서 해서 이번에 이제 연기간이가 늘어진 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 30여 페이지, 35페이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것만 모아봤어요. 그것만 제발 좀, 그 중에서도 제가 책에다 밑줄을 안 치는데 밑줄을 쳐놨잖아. 밑줄 친 것만 좀 외우시라고.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행정부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법치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힘이 세고 국민에게 항상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근대국가 이후로 뭐예요? 국가가 네가 하는 건 전부 우리들이 만든 의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왜? 근대국가 이전에는 왕이 지 맘에 안 들면 사람 죽이기도 하고 지 맘에 안 들면 남이 하나 뺏어오기도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거를 법에서 다 정한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국가원리는 국가는 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한을 당하냐? 자, 행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왕이 지 맘대로 했잖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청주대학에서 강의하는데 통치권자의 자의에 의해서 했잖아요. 내 맘대로 했단 말이야. 예? 우리도 예전에 MB 같은 경우 지 맘대로 4대강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지 맘대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반드시 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는 지 맘대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독립한 법원이 사법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국가라는 것은 행정재판제도와 법에 따른 법집행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법치국가를 쓰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법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럼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행정법 영역에서 법치국가 원리는 어떻게 되냐? 독일식으로 따지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리라고 그러고 일본식으로 따지면 법치행정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수험서에 보면 아직도 일본식으로 법치행정이라고 그러는데 법치행정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 국가가 아니라 이번에 행정 차원 넘어 들어오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과 법률에 적합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적합하게 수행할까? 두 가지. 첫째, 법률의 우위라는 게 있어요. 모든 행정활동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이 어떤 활동을 하든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극적인 원칙이고, 두 번째, 일정한 경우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뭘 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법률의 근거를 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침해 유보설, 전부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세 가지의 대표적인 학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침해 유보설.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대국가 이후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법에 근거 안 뒀다. 그럼 뭐예요? 처분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처분 위법하다? 법의 근거를 안 뒀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 위법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위법하면 위법이 뭔지 모르세요. 위법은 별게 아니에요. 행정이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법령을 위반. 그럼 법령을 어떻게 위반하냐? 소극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의 경우에 걸리면 위법이라는 거예요. 자, 행정법의 법원은 뭐냐? 법원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법이 뭔지 알 수 있는 근거 또는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 형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교과서에는 뭐라고 하냐? 행정활동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법이라는 걸 말한다. 기준이 되는 법적 근거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여러분이 법학을 처음 배우시면 법학에는 문자로 쓰여진 성문법과 문자로 안 쓰여진 불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문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 법률, 법규명령.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은 주로 시행령이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한 건 전부 불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법학을 배우신 적이 없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가 제정하는 시행규칙을 불령이라고도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행정규칙은 뭐냐? 행정기관 내에서 제정하는 고시나 훈령이나 예규 같은 걸 행정규칙이라고 그래요. 얘는 뭐예요? 조직 내부에서 내부 질서를 규율하니까 원칙적으로 뭐 외부효, 법규성이 없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를 원래 규율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잡할 것 없어요. 성문법에서 법률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헌법에도 일정한 경우에 규정이 있고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알고 계시라는 거죠.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인데 주로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더라. 그다음에 각 행정 각부가 만드는 부령이 행정규칙, 시행규칙이다. 그다음에 시행규칙에는 고시, 훈령, 예규 같은 게 있다라고 뒤에 한번 다시 자세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도 있고 국제조약 같은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제 행정이 이걸 위반하면 전부 위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문법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자, 행정부가 조직이나 운영을 하는데 선례가 있는 경우 이 행정선례법을 뭐라고 하냐면 행정선례법 내지는 판례에선 행정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 법령이 없으면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이 관행을 따라가서 법을 적용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민중적 지방적 관습법은 뭐냐? 이것은 행정선례법은 행정의 관행이잖아요. 이건 민간의 관행이에요. 즉 공법관계와 관련해서 민간의 관행이 있는 경우에 이게 오랫동안 쓰면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이것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불문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례예요. 판례.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장창 외우셔야 되는 판례인데 판례라는 것은 행정이 판례를 위반하게 되면 재판에서 깨진단 말이에요.
성문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판례를 위반하면 재판 가면 지겠죠. 그러니까 판례를 중요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설 판례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 판례를 따라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거니까. 제가 누누이에게도 꼭 학원 오면서 제가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손 딱 들고서 소수서 쓰면 안 되냐고, 검토 쓰면 안 되냐고. 쓸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배우시는 노무사 시험 문제는 사례 문제잖아요. 법과대학에서 사례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판사가 판결문 쓰는 훈련을 시키는 게 기본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빨 털라고 시험 답안지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학설이 있고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으면 판례가 특이하게 잘못되지 않는 한 판례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걸 놓고서 뭐 소수설 써야 되는지, 뭐 누구는 뭐 문서 학판검이라는데 왜 뭐 강사님은 뭐 검토를 쓰지 말라고 하는 등 뭐 왜 사안의 적용을 쓰는,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판례 의견만 따라가면 되니까. 이제 그거를 절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쓰는 답안지는 그냥 답안지가 아니라 원래 법과대학 교육은 판사의 판결문을 쓰기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기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시험 숙제 들어가 보시면 판례는 근거만 있으면 그냥 결론을 갖다 박으면 돼요. 근데 판례가 없으면 학설은 반드시 2명 이상의 교과서가 일치해야 돼. 수험서 말고. 수험서는 시험장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 교수님들은 수험서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라. 말씀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 아시면 누가나 잘난 척할 수 있는.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저밖에 쓰는 사람이 없는데, 자, 행정법령이 충돌할 경우 법 적용은 어떻게 우선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법학을 안 배우셨으면 법학에 법률이 있고 법규명령이 있으면 처음 배우시는 분도 있겠는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럼 뭐예요? 헌법이 제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법규명령이란 말이에요. 법규명령에서도 총리령, 대통령령, 부령의 내부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대통령령은 뭐라고 했어요? 시행령이니까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부령인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죠. 그럼 예와 예 사이에는 당연히 우열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례, 행정규칙이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상위법을 위반하면 하위법이 효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같은 수준의 같은 레벨의 법령일 때는 어떻게 하냐?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 새로 생긴 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새로 생긴 법이 가장 국회가 마지막으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법률과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렉스 스페시타 그래가지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면 뭐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를 쓰려고 송전철탑을 쓸 때 토지 수용할 경우에 토지보상법이 일반법이고 전기사업법이 송전탑에 대한 특별법이죠. 송전탑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토지보상법이 일반법이고 얘가 적용되겠어요? 전기사업법이 적용되겠어요? 전기사업법이 먼저 적용되고 전기사업법이 규정이 없는 경우만 토지보상법 규정을 따라갑니다. 이런 경우 좀 법에는 특별법의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기본법 존중의 원칙, 기본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즉 요즘에 법률이 워낙 많으니까 이 많은 법률 중에 졸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기본법이라고 얘기해요. 기본법. 예를 들면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정책 기본법은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많은 환경법 중에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정한 게 환경정책 기본법이 되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 관련해서도 지방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다양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의 최상위에 있는 법률이 지방자치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는데 이거는 심오한 내용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몰라야 된다 두 가지만.
상위법이 우선하더라. 그다음에 같은 법률일 땐 특별법이 우선하더라. 요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 법학을 안 하시면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법학을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